대한민국 군은 6해공군 3군이 총 690여 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어 대한민국은 세계 6대 헬기 보유국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기동 헬기 수리원이 전력화되기 전까지는 모두 외산 장비였습니다. 구입뿐 아니라 운영 유지 역시 해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 유출 문제도 컸습니다. 특히 우리 육군의 기본 헬기인 UH-1H 등의 노후화에 따른 부속품 지원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01년 한국군의 요구 성능에 맞는 한국형 헬기 개발을 결정하였습니다. 수리온은 지난 2013년 5월 우리 군에 전력화된 이후 현재 3차 양산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동 헬기와는 별개로 공격 헬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격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대형 공격 헬기는 아파치 가디언 도입으로 결정돼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이고 소형 무장 헬기는 현재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에 대한 탐색 개발이 2011년 시작되었고 그 결과 임무 탑재 방비 통합과 가상 시제, 기관포 및 포탑 구동, 송탄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이 개발돼 현재 업체 주도로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탐색 개발 사업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시제 업체로 참여했으며 지난 2015년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시제기는 18년 12월 18일에 출고됩니다. 19년 3월 첫 엔진 가동을 시작으로 5월 초도 비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소형 무장 헬기 연구 개발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1970에서 80년대 도입돼 노후화된 코브라 및 500MD 등의 공격용 헬기는 전량 교체됩니다. 소형 무장 헬기는 최대 이륙重량 4.9톤, 최고 속력 324km/h, 최대 항속거리 905km이고 20mm 기관포와 적점차를 파괴할 수 있는 공대지 유도탄인 천검이 장착됩니다.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은 소형 민수 헬기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 개발 비용 1조 6천억 원 중 방위사업 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6,500억 원, 3,500억 원을 투자하고 카이와 국내 협력 업체가 2천억 원, 해외 공동개발 업체로 선정된 에어버스 헬리콥터가 4천억 원을 부담합니다. 소형 민수 헬기와 소형 무장 헬기는 구성품 중 62%를 공유하도록 개발돼 개발 비용을 약 3,400억 원을 절감했다는 게 군당국 설명입니다. 양산 가격과 운영, 유지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용 소형 무장 헬기 220여 대를 포함해 총 400여 대의 소형 헬기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는 에어버스 헬리콥터사의 H155 기종을 기본 플랫폼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H155는 프랑스, 이스라엘, UAE, 브라질 등 세계 각국 군이 운영하고 있는 무장 헬기입니다. 성능이 검증된 AS565와 세계 60여 고객에게 판매된 민관용 헬기 AS365 계열의 기종입니다. 현재까지 1000대 이상이 인도돼 500만 비행시간 이상을 기록하는 등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됐습니다. 에어버스 헬리콥터사는 카이와 소형 무장 헬기 공동 개발 이후 H155의 생산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엔진은 H155에 사용하던 세프런 헬리콥터 엔진사 RLEC2에서 출력을 증가시킨 RLEL2 엔진이 적용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세프런 헬리콥터 엔진사와 RLEL2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소형 무장 헬기 시제기용 엔진을 국산화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형 무장 헬기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장착해 정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대지 유도탄과 유도로켓, 터렛권 등의 무기를 장착하는데 이중 공대지 유도탄은 주식회사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천검이라는 무기체계입니다. 두꺼운 철갑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폭발과 파괴력이 강력하며 철과 광통력이 1m를 넘는다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천검은 사실상의 첫 국산 공대지 유도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GB가 있긴 하지만 KGGB가 기존 자유낙하 방식의 재래식 일반 폭탄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보조 날개를 장착해 개조한 무기이기 때문에 천검과는 그 시작이 다릅니다. 천검은 소형 무장 헬기에 장착해 적전차 등 지상의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정밀유도 무기입니다. 기존 미국의 토우 미사일을 대체하는 한국형 헬파이어로 기대되는 무기체계입니다. 주식회사 한화는 천검 사업을 계기로 기존 230mm급 발연장 천모와 전술지대지 유도탄 등 지상 유도무기에 이어 공대지 유도무기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검은 소형 무장 헬기 개발에 맞춰 202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양산될 예정입니다. 해병대 공격 헬기, 마리논 무장형 가닥 수리원 어디까지 변신하나. 적해안에 상륙한 해병대의 상륙돌격 장갑차에서 해병들이 뛰어내려 적진지를 향해 내달립니다. 저기 중화기가 불을 뿜는 가운데 바위 같은 자연 엄폐물이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목숨 내놓고 상륙돌격하는 게 해병대의 숙명입니다. 상륙돌격 장갑차의 뒤를 따라 출격한 상륙공격 헬기들이 엄호해주면 해병들의 생존성은 크게 높아질 터. 상륙에 성공한 뒤 적진을 장악하기 위한 지상작전에서도 공격 헬기의 엄호는 해병들에게 천군만마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는 상륙공격 헬기가 없습니다. 이제야 도입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륙공격 헬기의 생명은 육중한 무장을 장착하고도 제비처럼 날쌔게 비행하는 데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그런 헬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고 안되면 외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국내 개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전천후 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발된 상륙기동 헬기 마리논에 무장을 장착하는 마리논 무장형입니다. 그렇다면 카이가 해병대의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고 바이퍼, 아파치 같은 외국 공격 헬기에 버금가는 마리논 무장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마리논 무장형과 저 위의 바이퍼, 그리고 아파치. 해병대는 상륙공격 헬기 24대를 도입할 참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국내 개발이냐, 국외 도입이냐를 검토하는 절차인데 최근 국내 개발로 결론이 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내 개발 방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카이는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로 마리논 무장형을 개발하게 됩니다. 마리논으로 남 부럽지 않은 상륙공격 헬기를 만들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마리논 무장형으로 공격 헬기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일 걱정은 공격 헬기의 핵심 성능으로 꼽히는 수직 상승 속도입니다. 공격 헬기는 효과적인 방어와 공격을 위해 순식간에 치솟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직 상승 속도가 중요한 건데 수리온과 마린온이 수직 상승 속도는 8m/s 안팎입니다. 1초 동안 8m 정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벨 헬리콥터의 바이퍼는 14m/s대, 미국 보잉의 아파치는 12m/s대입니다. 남아공이 개발한 루이발크라는 공격 헬기도 13m/s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초 동안 수리온, 마리논이 8m 안팎 상승하는 동안 바이퍼, 아파치, 루이발크는 13m 정도 치솟습니다. 게다가 마리논을 상륙공격 헬기로 개량하면 방염 처리하고 온갖 무장과 보조 연료 탱크 등을 달아야 합니다. 헬기의 무게가 대폭 늘어납니다. 마리논 무장형의 수직 상승 속도는 수리온, 마리논보다 느려집니다. 마리논 무장형이 실제로 개발되면 세계적으로 굼뜬 공격 헬기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해병대에 울며
겨자 먹기로 느린 공격 헬기라도 떠안아야겠지만 해외에서는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수요만을 위한 공격 헬기 개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단히 비경제적입니다. 마리논 무장형의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별로라면 마리논 무장형은 곧바로 양산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돈을 들여서 개발해야 합니다. 마리논 자체의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개발비까지 더해지면 마리논 무장형의 가격은 대당 37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카이는 당초 대당 400억 원 넘게 책정했지만 선행연구 단계에서 이런저런 옵션들 빼서 370억 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 해병대가 운용하고 있는 바이퍼의 경우 한국 해병대의 ROC에 맞추면 마리논 무장형과 대당 가격이 엇비슷합니다. 벨 헬리콥터는 마리온 무장형 370억 원보다 대당 가격을 낮게 부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파치는 좀 비쌉니다. 대당 500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국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도 아파치이고 추가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병대용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해병대가 상륙기동 헬기로 마리논을 운영하는 만큼 마리논 무장형이 탄생하면 기동 헬기, 공격 헬기 모두 수리온 기반이어서 수리 및 유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성능 면에서 마리논 무장형은 공격 헬기로서 경쟁력이 한참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국방기술 품질원의 선행연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갖춘 전투기 개발은 국내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중견기업인 카이로서는 부담이 크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F414 엔진이 지난해 10월 개최된 서울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한화 부스 앞에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실제 비행시험에서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판매 침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KFX의 구성품을 납품하는 국내외 방산업체를 모아 KFX 인터내셔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카이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카이를 통해 간접 참여할 수 있다. 이는 KFX의 신뢰를 갖지 못하는 잠재적 구매국들의 불신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현재 KFX 개발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진입한 상태다. 공군 전투력을 강화하면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면 첨단 항공무장 장착과 리스크 감소 전략이 필수다. 공군과 카이 등 방산업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은폐를 뜻하는 스텔스 기술은 현대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 공군도 지난해까지 록히드 마틴의 F-35의 10여 기를 인수했고 내년까지 모두 40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국민들도 첫 스텔스기 도입에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집중될까요? 9일 청주대 고려대 연구팀이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에 제출한 스텔스 항공기 기술과 미래 항공전장 보고서에 따르면 스텔스 기술의 핵심은 레이더 노출 면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레이더에서 방출하는 전자기장은 물체를 만나 반사되거나 표면을 따라 흐르기도 하는데 이런 정보로 RCS를 산출하고 항공기의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는 전략 폭격기 B-52는 길이만 48.0m 혹은 56.4m에 이릅니다. 대륙간 고공비행이 가능해 이른바 가성비가 매우 좋은 편이지만 RCS는 100제곱미터로 은밀한 침투는 불가능합니다. 반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스텔스 폭격기 B-1B는 길이 44m, 폭 41m로 적지 않은 크기이지만 RCS가 1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길이 20.9m, 폭 52.1m인 스텔스 폭격기 B-2는 RCS가 0.75제곱미터로 큰 새 정도로 보입니다. 심지어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22는
RCS가 각각 0.001제곱미터, 0.0001제곱미터로 골프공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북한의 주력기인 미그-21과 미그-29의 RCS가 각각 4.0제곱미터, 3.0제곱미터라고 하니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조종실 창문도 스텔스 기술 적용.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RCS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항공기의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평평한 동체 옆면과 높은 수직꼬리 날개는 RCS를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동체에 굴곡을 주고 수직꼬리 날개는 살짝 눕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킵니다. 날개 두께를 최대한 얇게 만들고 레이더파가 날개 뒤로 흘러 퍼지는 면적을 줄이기 위해 후퇴각을 크게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런 형태는 공기역학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에도 적용된 기술입니다. 전투기의 공기 흡입구도 의외로 RCS를 크게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레이더파는 공기 흡입구 안으로 침투한 뒤 내부의 회전 날개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F-117과 B-2는 공기 흡입구를 기체 위쪽에 만들었는데 비행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F-22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 흡입 통로를 곡선화한 S자 공기 흡입구를 적용했습니다. F-35에도 적용된 스텔스 설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또 다른 의외의 공간은 조종실 창문입니다. 레이더파 에너지는 조종실 창문을 통해 실내로 들어와 내부 장치들에 반사돼 다시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도성 금속체를 조종실 창문에 얇게 바르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다른 핵심 기술은 레이더파 흡수 재료입니다. F-22와 F-35는 특수 도료와 흑연이 가미된 우회전 복합 소재로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텔스 표면을 여러 겹으로 설계해 일부 표면이 파손돼도 스텔스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섬유강화 고분자 복합 재료는 전자파 흡수뿐만 아니라 하중을 지지 기능도 있어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적외선 감지 미사일을 피하는 법. 스텔스 기능은 단순히 레이더파 반사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각종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의 적외선 감지 장치는 엔진 배기가스와 장비의 열뿐만 아니라 초음속 비행 시 동체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잡아냅니다. 심지어 항공기 표면에서 반사되는 태양열도 감지할 정도로 정밀합니다. F-22는 지상에서 배기가스 열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동체 위쪽으로 가스를 배출합니다. 또 배기구 모양을 사각형으로 만들고 배기가스가 주변으로 빠르게 흩어지도록 해 더 빠르게 냉각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 프렛 앤 휘트니사의 F-119PW100 엔진은 최대 마하이 이상의 강력한 추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기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항공기 앞부분에 고속 운항으로 인한 마찰열을 감소시키는 설계도 했습니다. 스텔스기의 동체 위쪽을 평평하게 설계하는 것은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항공기에서 빛이 반사되는 섬광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평평한 면은 빛이 반사되는 각도를 줄여 사람 눈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빛이 반사되는 정도가 각기 다른 테이프를 적절히 분배해 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밖에 전투기 레이더파도 적의 전자 정찰에 노출되지 않도록 저피탐 기능을 적용합니다.